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이 밤 따뜻한 옛 이야기 들으며 편안히 쉬어가세요. 부산 장터의 쌍둥이 소녀 부산 장터는 조선시대의 가을 햇살 아래 생기가 넘쳤다. 생선 굽는 냄새, 떡 전에는 향기, 상인들의 외침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시장 한쪽, 오래된 뽕나무 아래 쌍둥이 소녀 미연과 지연이 얇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들 앞에는 고풍스러운 꽃문양이 새겨진 나무 폐가 놓여 있었다. 미연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고 지연은 달빛처럼 부드러운 눈매를 띄었다. 외모는 똑같았으나 기운은 달랐다. 미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렀고 지연은 그들의 얼굴을 조용히 살폈다. 두 소녀는 말이 적었으나 그들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 깊었다. 그들의 손끝은 폐 위를 가볍게 스쳤고 그 동작만으로도 장터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들의 돗자리 곁으로 끌려갔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어린 소녀들이 무슨 운명을 안다는 거야. 민초들은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그들을 떠돌이 점쟁이라 비웃었다. 저런 애들이 뭘 알겠어? 한 노인이 혀를 찼다. 그러나 호기심에 이끌린 이들이 다가갔다. 미연이 나무 폐를 내밀며 말했다. 이 폐 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지연이 덧붙였다. 당신의 운명은 눈빛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장을 뽑은 사람은 소녀들의 말에 놀라곤 했다. 한 노파는 폐를 뽑은 뒤 그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젊은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숨은 비밀을 읽어내는 듯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쌍둥이 소녀는 운명을 꿰뚫는 눈을 가졌다고 했다. 장터를 오가는 이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어느 날 달빛이 장터를 은은히 비추는 저녁,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돗자리 앞에 서서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소녀들, 내 운명을 보아라. 내가 곧 죽을 상인가 아니면 오래 살 상인가. 미연은 말없이 폐를 내밀었고 지연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살폈다. 장터에 소음이 잦아드는 순간 두 소녀의 침묵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미연의 손끝은 폐 위에서 멈췄고 지연의 눈은 사내의 눈빛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장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부산 장터의 쌍둥이 소녀와 독이 든 약 그 사내는 부산에서 이름난 관원 최한석이었다. 그는 장터에서 쌍둥이 소녀 미연과 지연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찾아왔다. 그의 비단옷은 햇빛 아래 빛났고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연은 나무 폐를 내밀며 말했다. 이 폐 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한석은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폐를 골랐다. 지연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두 소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미연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병은 없으나 곁에 있는 하인의 마음이 검습니다. 지연이 이어 말했다. 약을 직접 다리시고 사흘 뒤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은자를 만나면 죽음을 피할 것입니다. 한석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내가 약을 먹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미연과 지연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침묵은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묘한 무게를 지녔다. 한석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하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약을 다렸다. 약을 끓이는 동안 그는 소녀들의 말을 떠올렸다. 그들의 눈빛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놀랍게도 약을 마신 뒤 며칠째 느껴지던 몸의 무거움이 사라졌다. 그는 하인의 방을 뒤져 작은 주머니에 든 흰 가루를 발견했다. 그릇을 살펴보니 미세한 가루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즉시 관아의 관리들을 불렀다. 관리들이 하인을 불러 고문하자 하인은 독을 약에 넣으려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으나 배후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하인은 감옥에 갇혔고 한석은 소녀들의 말에 새삼 놀랐다. 사흘 뒤 그는 소녀들의 말대로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깊은 산속 오래된 사찰에 이르렀을 때 백발이 성성한 은자를 만났다. 은자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대 몸에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소. 이 약초로 몸을 정화하시오. 그는 약초와 함께 간단한 약 제조법을 전했다. 한석은 그 가르침을 따랐다. 약초를 달여 마신 뒤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나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속으로 사라졌다. 이 일이 부산 장안에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쌍둥이 소녀는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읽는다더라. 그 패를 뽑는 손끝에서 생사가 갈린다. 한석의 이야기는 민초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장터를 오가는 이들은 소녀들의 돗자리 앞에 몰려들었다. 미연과 지연은 여전히 조용히 패를 펼쳤다. 이 패 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들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장터는 그들의 신비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들의 예언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준 쌍둥이 소녀 어느 흐린 오후, 부산 장터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북적였다. 그때 강수진이라는 과부가 비틀거리며 쌍둥이 소녀 미연과 지연의 돗자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었고 눈빛은 모든 희망을 잃은 자의 것이었다. 낡은 옷은 해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풀처럼 갈라졌다. 마지막으로 제 운명을 봐주시오. 수지는 간신히 말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절망은 뚜렷이 느껴졌다.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 패를 펼쳤다. 이 패 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패를 골랐다. 지연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두 소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연민과 단호함이 섞인 기운이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장터의 소음이 잦아드는 순간 그들의 침묵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미연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이어 말했다. 그는 지금 북쪽 염전에서 노예처럼 잡혀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오다 납치되어 팔려간 것입니다. 장정 셋을 데리고 염전으로 가시오. 남편과 잃어버린 돈을 찾을 것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놀랐다. 그녀의 남편 태우는 작년 가을장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었다고 믿었다. 수진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접은 채 살아왔다. 그러나 소녀들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고 수지는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운을 느꼈다. 수지는 친정 마을로 돌아가 3명의 장정을 모았다. 그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낡은 옷을 걸쳤다. 북쪽 염전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염전은 황량한 벌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고된 노동에 지쳐 있었다. 수지는 머리칼이 엉킨 사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쇠약했고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바로 태우였다. 수지는 무릎이 꺾이며 울부짖었다. 여보, 어찌 된 일이에요? 태우는 납치되어 염전 노예로 팔려왔으며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수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수진과 장정들은 태우를 몰래 데리고 빠져나왔다. 그들은 곧장 관아로 달려가 사건을 고발했다. 관아의 관리들은 염전을 수사했고 주인의 불법 노예 매매가 드러났다. 주인은 곤장백대를 맞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염전은 수진 부부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은 잃었던 돈을 되찾았다. 수진과 태우는 돈 걱정 없이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이 소식은 부산 장터를 바람처럼 휩쓸었다. 쌍둥이 소녀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찾아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통한 능력에 감탄했다. 미연과 지연의 돗자리 앞은 더욱 북적였고 그들의 이름은 부산 전역에 퍼졌다. 아이를 살린 거지 부산의 권세 있는 대감. 박준호는 쌍둥이 소녀 미연과 지연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비밀리에 저택으로 불렀다. 그의 손자 민재는 10살로 몸이 약하고 말도 더듬었다. 준호는 근심에 잠겨 소녀들에게 간청했다. 내 손자의 운명을 보아주시오. 미연은 돗자리 위에 고풍스러운 나무패를 펼치며 말했다. 이 패 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길을 엽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패를 골랐다. 지연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두 소녀는 눈빛을 교환한 뒤 미연이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곧 큰 화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는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이어 말했다. 잔치날 집 앞에 거지가 올 것입니다. 며느리와 종들이 그를 내치려 하겠지만 절대 쫓지 마시오. 따뜻한 음식과 자리를 내주시오. 그 거지가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준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녀들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소문이 떠올랐다. 그는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며칠 뒤 저택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상에는 징휘한 음식이 가득했고 손님들로 북적였다. 웃음소리와 잔치의 기운이 저택을 채웠다. 그때 초라한 옷을 입은 거지가 대문 앞을 어슬렁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옷은 해져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며느리가 소리쳤다. 이런 자가 여긴 왜 왔소? 쫓아내라. 그러나 준호는 단호히 손을 들어 막았다. 그를 대접하라. 따뜻한 밥과 자리를 내어드려라.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그의 명에 따라 거지는 잔치 안쪽으로 들여졌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갑자기 민재가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붉어졌다. 아이는 숨이 막혀 울지도 못했다. 어른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랐다. 그 순간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옷 속에서
약초 한 뿌리를 꺼냈다. 그는 약초를 민재의 입에 넣었다. 잠시 뒤 아이의 호흡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빛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놀랍게도 말을 더듬던 민재가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병이 사라진 것이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지에게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거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산골에서 약초를 캐는 자일 뿐입니다. 아이의 얼굴에 병의 기운이 보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례를 거절하고 조용히 떠났다. 이 일은 부산 전역에 퍼졌다. 사람들은 쌍둥이 소녀의 예언이 또 한 번 적중했다고 감탄했다. 그들의 돗자리 앞은 더욱 북적였다. 민초들은 그들을 하늘의 눈을 가진 자라 불렀다. 궁궐의 음모를 꿰뚫은 쌍둥이, 소녀 쌍둥이 소녀미연과 지연의 소문은 부산 궁궐까지 퍼졌다. 임금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열흘째 누워 음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모두 궁에 들어갔으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맥은 어긋나지 않았고 열도 없었으나 임금은 날마다 깊은 혼수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신들은 논의 끝에 미연과 지연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다. 천한 소녀들이 어찌 임금의 병을 본단 말이오. 그러나 한 신하가 말했다. 그들이 임금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눈은 이미 신의 것입니다. 결국 소녀들은 은밀히 궁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궁궐의 위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병풍 뒤에서 임금을 바라본 미연은 고풍스러운 나무패를 펼쳤다. 지연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두 소녀는 맥을 짚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살기입니다. 누군가 임금 곁에서 해를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놀라 소리를 내지 못했다. 미연이 이어 말했다. 임금의 얼굴에 핏줄이 잠기고 숨길이 막힌 것은 곁에 숨은 자객 때문입니다. 임금이 쓰러진 날부터 궁 안에 살기를 품은 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덧붙였다. 그 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궁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색령이 내려졌다. 관리들은 궁궐 구석구석을 뒤졌다.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신하들이 소녀들의 말을 의심하려는 순간 궁궐 깊은 창고에서 몰래 숨어든 자객이 발각되었다. 그는 외국 사신 행렬에 섞여 들어와 임금의 약과 음식에 독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행히 아직 실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자객이 붙잡히자 임금의 얼굴빛이 서서히 돌아왔다. 임금은 눈을 뜨며 말했다. 꿈결의 붉은 기운이 목을 조르더니 두 소녀가 나타나 그것을 걷어냈다. 그대들이 나라를 살렸다. 신하들은 소녀들의 예언에 감탄했다. 임금은 미연과 지연에게 궁에 머물 것을 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단둘이 말할 기회를 청했다. 내실에서 미연은 종이와 붓을 준비하고 글을 썼다. 폐하, 궁 안에 또 한 명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방에서 주무시지 말고 다른 방에서 경비를 강화하시오. 붉은 비단을 머리에 두른 자를 조심하시오. 그 자가 화를 부를 자입니다. 그러나 지연은 정중히 말했다. 이제 불길함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편히 쉬시오. 임금은 소녀들의 눈빛에서 숨은 뜻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들의 말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날 밤 임금은 호위무사를 자신의 옷을 입혀 침상에 눕히고 다른 방에 숨었다. 깊은 밤 달빛이 창문 틈으로 비치던 순간 병풍 뒤에서 검이 번쩍이며 침상을 찔렀다. 그러나
호위 무사가 자객을 붙잡았다. 자객은 매질 끝에 실토했다. 음모의 배후는 임금이 총애하던 후궁이었다. 그녀는 붉은 비단 머리 장식을 즐겼으며 아들이 세자가 되지 못하자 반역을 꾸몄다. 그녀의 방에서 붉은 비단 장식이 발견되었다. 후궁과 연루된 자들은 모두 참수되었고 궁궐은 평화를 되찾았다. 임금은 소녀들의 지혜에 깊이 감복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운명을 꿰뚫는 힘이었다. 쌍둥이 소녀의 유산 모든 일을 마무리한 미연과 지연은 궁궐의 보상과 직책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들은 부산 장터로 돌아왔다. 그들의 돗자리는 여전히 뽕나무 아래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예언을 듣기 위해 줄을 섰다. 그러나 어느 날 두 소녀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돗자리 위에는 한 줄의 글귀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하늘의 눈을 빌려 운명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글귀는 장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민초들은 그들을 부산의 쌍둥이 예언자라 부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관원 최한석의 목숨을 구하고 과부 강수진의 남편을 찾아주었으며 대감의 손자 민재를 살렸고 임금의 생명을 지켰다. 이 이야기들은 부산 전역에 퍼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달빛이 장터를 비추는 밤이면 사람들은 쌍둥이 소녀의 그림자가 뽕나무 아래 서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조용히 패를 펼치며 사람들의 얼굴을 읽는 듯했다. 이 패 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메아리쳤다. 미연과 지연의 예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에 깃든 운명의 실마리를 꿰뚫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장터를 오가는 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감탄했다.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쌍둥이 소녀의 이야기는 부산의 민초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았다. 그들의 지혜와 신비한 눈빛은 후세에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들을 하늘이 내린 예언자라 불렀다. 부산 장터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달빛 아래 그들의 이야기가 속삭여진다. 미연과 지연의 예언은 운명의 무게와 진실을 되새기게 했다. 그들의 이름은 부산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졌다.